강병입니다. 오늘 주제는 위기 자영업,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영업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많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공부해 보면 자영업자가 누구인가부터가 좀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고 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OECD에서도 이 이제 자영업자 정의를 했어요. 뭐 보통 고용주, 자영자, 생산자, 조합, 회원, 무급 가족 종사자 이렇게 이제 포함된다. 고용주는 자기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어떤 업을 하는 사람이고, 자영자는 고용자 없이 혼자 하는 사람이고, 생산자 조합 회원은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생산시설 공동으로 쓰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생산물을 각자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뭐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런 데 가서 돈을 안 받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자영업자라는 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자본가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노동자 그룹인데 이 중간에 있는, 잘못하면 이제 잘하면 자본가 계급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노동자 계급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시민 또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시민 계급의 뿌리가 되겠다고 한 걸로 보여요.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 자영업자란 말 대신 개인 사업자라는 말만 썼어요. 거기에는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법인이라는 게 그 어떤 그 만들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구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자영업자를 볼 때 현재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소상공인 또는 영세 사업자 이렇게 쓰고, 또 뭐 우리도 역시 이제 OECD처럼 고용자, 자영자의 개념은 사용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농립어민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자영업자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본 게 뭐냐면은 자본을 투자해야 돼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크건 작든 간에, 그리고 자신이 꼭 직접 사업에 종사하여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재용 씨가는 삼성에 꼭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전문 경영에 맡겨도 되는데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자영업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의사가 병원을 한다. 자기가 이제 뭐 혼자 하는데 자기가 빠지면 병원이 유지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식당도 크게 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한테 다 맡기고 하는 것은 자본가라고 볼 수 있죠. 자영업자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자영업자의 개념이 좀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한국 자영업자는 숫자적으로 2002년대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고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소득은 뭐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고용주, 즉 누군가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보다 좀 높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임금 근로보다 좀 낮은 걸로 나오는데, 이게 좀 실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좀 알기 어렵다. 제가 이거 자영업자에 관련된 자료를 쭉 보면서 자영업자에 대해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경영 실태가 제대로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지금 한번 시도를 머릿속으로 크게 구상을 해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분류해본 게 뭐냐면 한국 자영업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전문직 자영업자, 벤처형 자영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전문직 자영업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별지사, 건축사, 뭐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 등등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벤처형 자영업자는 어떤 잠재된 수요나 또는 새로운 기술 같은 걸 써갖고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벤처하면 신기술만, 뭐 IT나 이런 뭐 바이오 이런 신기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숨어 있는 수요를 찾아내는 게 실제 벤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항상 사례로 얘기하는 게 마켓 컬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새벽에 장을 받아주는 걸 굉장히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찾는 게 실제 벤처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뭐 구직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또 실직,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자영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한국의 자영업자의 문제나 해법을 찾고 실태를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3개 영역은 어떤 공통적 특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전문직 자영업자, 이건 수가 많지는 않아요. 뭐 의사, 뭐 세무사, 뭐 건축사 생각해 보면 적절하게 수가 있고 경쟁이 적고, 그리고 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소득이 높다. 이게 특징일 것 같아요. 벤처형 자영업자는 한국에서 수가 크게 부족하다. 이건 좀 늘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는 아주 고소득이고 다수는 불확실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자는 수가 과다하다.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음식점 우리 주변에 많은 것처럼 편의점 많고 치킨집 많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아주 극소수는 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저소득이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사람, 상당수는 생존 위협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자영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현황도 다르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달라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은 거의 다 우리 그 세 그룹의 자영업자의 어떤 특성은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갖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인데 이게 왜 저소득일까?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비용 수익 접근입니다. 이런 건 뭐 수익 비용 접근을 해보면 수익 또는 뭐 수입은 우리가 이제 내수가 계속 한 2000년대 들어서 이후 한 거의 20년간 조금씩 소비가 줄어왔어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수가 줄어서 어떤 파이가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커지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이제 그 구직 실패자들이나 실직자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여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데는 기초적으로 한계가 있다. 여기에 비해 이제 비용은 뭐 임대료라든가 제세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은 대부분 지속 상승을 해왔다. 어떻게 보면 상당수 여기서는 우리 경제 능력, 경상 GDP, 명목 GDP가 커지는 것보다 이상으로 더 커왔다. 임대료나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인건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수익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자영업자는 계속 어려워져 왔고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 같다.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크게 한 발 건너서 경제 구조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 공무원이나 교수나 의사 이건 대부분 공공부문이나 유사 공공부문입니다. 이런 공공부문 중심이 고소득자예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위 한 10%. 사람들이 우리 국민 소득의 한 5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끼지 못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저소득일 수밖에 없다. 이건 경제 구조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구조로 본다면 한국 공공부문인 고임금과 과소고용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한쪽만 보면 안 된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고임금은 안 보고 과소고용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리라고 한 거죠. 근데 고임금을 그대로 두고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임금과 과소고용이 겹쳐 있는 구조가 자영업자 문제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고 짧게는 이제 뭐 수입과 비용이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조를 그려지면 이 답을 찾기도 굉장히 쉬워져요. 방향. 구체적인 정책은 더 이제 많이 찾아봐야 되지만 큰 방향은 이걸 큰 방향을 찾기 전에 원칙이라고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보다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영업자는 자기 노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까지 같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과 노동이 들어간 사람은 노동만 들어간 사람보다는 더 소득이 높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가 아주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공무원보다는 국민이 잘 살아야 되죠.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 가서 보면 농협 직원보다 농민들이 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지 않잖아요. 국민보다는 공무원이 훨씬 잘 삽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농촌에서 보면은 농민보다 농협 직원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이건 뭔가 좀 잘못돼 있다. 이 어떤 보상 체계라든가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의식을 좀 가져줘야 된다. 그래야만 경제를 바꾸거나 구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큰 어떤 보상 체계의 문제를 그림 속에 그려보고 이 자영업자로 간다면 자영업자 개혁의 어떤 대응 방향, 기본 방향은 우리 구조가 지금 자영업 구조가 벤처형, 전문직, 생계형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벤처와 일반 자영업의 양대 구조로 전환하는 게 어떤 정책 방향이다. 이 양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독일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독일 사례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그때 잠깐 한번 나왔던 자영업 대책 중에 뭐냐면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거를 진입을 굉장히 어렵게 하자. 자격증을 제대로 강하게 둬서 진입을 어렵게 해서 수를 줄이자. 그러니까 생계형 자영업자 수를 줄이자고 한 거죠. 이러니까 당장 지금 그거라도 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반발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독일은 사실 그래요. 독일은 그러니까 이 전문직 자영업과 일반 자영업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거나 미용원, 식당 이런 것도 다 서로 규제를 내서 서로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벤처만 따로 있죠. 벤처는 거기는 아주 일부는 돈을 벌고 나머지는 불확실한. 그것은 세상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벤처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번 크게 성공한 사람은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계형은 자영업을 다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생계형은 줄여야 되고 전문직과 벤처형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한다면 여기 전문직과 벤처형을 이렇게 전문직과 생계형 차이를 없애는 거죠. 그것을 생계형의 허들을 높여서 들어가는 진입장벽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문직을 늘려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 여기에는 이제 아까 공무원 수익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임금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 정원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세무사 정원 늘리는 거, 그 다음에 건축사 정원 늘리는 거 이런 전문직 자영업자를 늘려가면서 고용 확대를 통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고용이 흡수되니까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은 축소될 것이다. 이래서 생계형은 줄여가는 구조로 이렇게 좀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어떤 경제 구조를 바꾸면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문제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단기적인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은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좀 끄고 비용은 줄여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건 그냥 그래야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은 이제 줄이는 거지만 그거 갖고 그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꺼번에 막았다가는 임금 노동자 쪽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부분 자영업자가 받아주고 있는데 그걸 당장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매출을 늘리는 것은 재난지원금 같은 것은 일시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이건 결국 자영업자가 좋아지려면 소비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를 늘려야 자영업자가 생활이 좋아지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 확대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다음에도 이런 돈이 계속 들어오면 소비를 하는데 한 번 딱 들어오고 다음에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소비는 별로 안 해요. 내 소비 패턴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항상소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항상소득이 일정하게 항상소득은 소비 영향을 주지만 일시적 소득은 소비 영향을 별로 안 준다. 그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소비를 늘리려면은 보수를 높이거나 재난지원을 확 주는 것보다는 보수가 낮아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공무원 보수를 낮추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하면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 내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내년에도 후년에도 10년 후에도 이런 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소비 확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고정 비용인 임대료하고 제세공과금 경관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료가 아주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이제 6월 달쯤에 주장한 게 이제 임대료 문제를 확 경감할 수 있는 어떤 대통령 긴급명령이나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좀 새로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안 됐죠. 그 뒤에 이제 정부가 좀 그런 거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세공과금도 많이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연구해보면 이런 것도 좀 찾아본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 과제 중에 하나인 실업급여를 많이 확충해서 저기 임금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그냥 바로 생계형 자영업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 막아주자. 뭐 이런 정책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답을 찾아보니까 이 자영업자 경영 실태에 대한 통계가 별로 없어요. 특히 제가 세 가지를 구분해봤는데 세 가지를 구분했을 때 그걸 받쳐줄 만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일반 기업 통계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영 실태 분석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은행 같은 데서 여유 있는 조직이니까 인력도 있고 훌륭한 통계 인력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자영업 경영 실태 같은 것을 계속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게 받쳐줘야지만 특히 이제 어떤 비용을 줄여주고 어떤 비용이 많이 나가고 줄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좀 같이 모아진다면 지금 자영업이 위기 있는 자영업이 조금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